자, 교재 597까지 왔습니다. 경공매 관련 실무하여 법원 경매가 들어왔는데, 자, 여러분 제목이 경공매라고 들어오니까 공매가 보이는데, 공매는 20년 동안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출제 안 된다고 보셔야 되고, 이제 이 시간에는 경매의 종류와 특징,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경매의 하고 출발을 했고, 경매는 법원에서 일어나는 내용으로서 공매는 거의 출제가 안 되니까 한 8, 9월쯤 돼가지고 공매는 살짝 공부 한번 할까 싶습니다. 그래도 그냥 지나가기가 좀 찝찝하니까 안 들어도 크게 관계없죠. 공매는 20년 동안은 출제 안 됐습니다. 자, 지금 597페이지 경공매 관련 실무하여 경매의 종류와 특징이 중요합니다. 한 장 넘기시면 598페이지 경매의 종류. 자, 지금부터 본론인데 1번 임의경매가 있습니다. 임의경매 밑줄. 자, 밑줄 거시면서 옆에 제목에 동그라미 합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동그라미. 제목하고 줄 것이었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들어옵니다. 2번 강제경매 밑줄 것이고 밑에 동그라미 1번 강제경매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거기 동그라미 합니다. 채무명의를 다른 말로 집행권한을 가지고 하는 경매를 강제경매라고 합니다. 오른쪽 올라가면 세 번째 재경매가 있습니다. 자, 재경매 밑줄 긋고 재경매란 경매에서 매각 허가 결정을 받은 최고가 매수인이, 자, 지금부터 줄 것입니다. 매각 대금을 정해진 납부 기한까지 납입하지 않아까지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하는 건 뭐라 부른다? 재경매 그럽니다. 바로 밑에 신경매 동그라미 합니다. 자, 신경매란 재경매 외에 다시 하는 경매를 말하는데, 신경매에는 줄 걸까요? 유찰 시에 다시 하는 경매와 최고가 매수인에 대해서 불허가 결정 시 다시 하는 경매까지만 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경매라고 한다. 자, 출발을 하면서 경매의 종류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네 가지 짚어드렸는데 약간 순서를 다르게 해서, 첫째 강제 경매가 있다. 두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임의 경매가 있다. 세 번째 재경매에 동그라미 하셨죠. 그리고 네 번째 신경매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경매의 종류 네 가지 제목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최소한 경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경매에 대해서 수업을 하는 여러분들이 경매의 종류 이름을 모르고 있으면 시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이름을 잡으시고, 자, 강제경매는 방금 교재에서 줄 거 드렸지만 채무명의 집행권한이라고 합니다. 집행권한에 의한 경매인데 이 말이 좀 어렵잖아, 그죠? 그래서 강제경매하면 집행권한 이렇게 딱 짚으셔야 됩니다. 임의경매는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임의경매는 담보권 실행, 이 말을 익히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시험에 이렇게 나온 바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이다. X. 임의경매는 집행권한에 의한 경매이다. X. 찾아내겠습니까? 제목부터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집행권한이 일단 어려우니까 무슨 뜻이냐 하니까 교재 598페이지 자, 598페이지 제일 하단에 용어 채무명의 집행권한이라는 말 찾았습니까? 제일 왼쪽에 있습니다. 598페이지 제일 왼쪽. 자, 이건 암기할 필요는 없고 제가 가볍게 한번 읽겠습니다. 일정한 사법상의 급여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자, 지금 줄 것입니다. 그 청구권의 집행력을 인정한 공적인 문서를 말한다. 그 돈 받을 문서다 이 뜻이에요, 이게. 공적인 문서 줄 거 놓고, 그러면 그런 공적인 문서, 돈 받을 문서가 어떤 게 있느냐 하니까 그 줄 하나, 둘, 셋, 넷 줄 내놓으면, 자, 이제 지금부터는 눈으로만 봅니다. 확정된 종국 판결 하는 거 찾았나요? 이행 판결,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 판결, 확정된 지급 명령,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문서로서 하해조서, 조정조서 등 이렇게까지 왔죠. 등,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읽었던 그게 여러분 개인이 만드는 서류입니까? 법원에서 나오는 겁니까? 지금 전부 법원에서 나오는 거죠. 그거 개인이 만드는 서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를 일명 뭐라고 부른다? 판결문 등으로 하는 경매다 이런 뜻이에요.
판결문을 뭐라고 부른다? 집행권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렇게만 지나가면 여러분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제 다시 설명을 하면 현장에서 이렇게 일어나겠죠. 자, 갑이 을에게 돈을 1,000만 원 빌려주세요 합니다. 자, 여러분 갑이라는 자가 여러분이 을이라고 치고 1,000만 원을 빌려주세요 하니까 여러분 을은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줍니다. 1,000만 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차용증 받고 돈 빌려줬다. 그런데 돈 빌려간 갑이 돈을 안 갚아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을이라면 채권자라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1. 삽을 들고 간다. 2. 호미도 차고 간다. 지금 이래가지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을이 뭐 한다? 소송을 냅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돈 빌려줬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가 뭐가 있죠? 차용증이 있잖아. 그죠? 그 차용증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문이 나오겠죠. 자, 그 판결문이 지금 읽었던 그것들입니다. 이 판결문을 뭐라고 부른다? 집행권은 판결문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됩니다. 이런 경매를 강제경매를 한다. 지금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판결문으로 하는 경매 집행권은 그러니까 특징이 나타나죠. 자, 어떤 특징? 이 그림을 잘 보시면서 갑이 돈을 안 갚았으니까 지금 경매가 진행되므로 갑에게 책임을 묻는 인적인 책임을 요구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림을 보고 특징을 찾아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판결문을 가지고 가는 날이 경매하는 날이죠. 이것을 예견되지 않은 경매다. 이런 말이 들어오는데 판결문을 가지고 왜 바로 안 갈까요? 하면 가봤자 재산이 없으니까 가본들 의미가 없거든. 그죠? 재산이 만들어지면 가겠다 하고 대기하거나 아니면 바로 가도 돼. 그래서 가는 날이 경매하는 날이니까 예견되지 않은 경매다. 이런 말이 올라갑니다. 세 번째, 이 일반적인 갑의 재산, 일반적인 재산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되는데 여러분 저 갑이 일반적인 재산이 어떤 게 있을까요? 돈 빌려간 사람이 어떤 재산이 있죠? 텔레비, 냉장고, 선풍기, 아파트, 땅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일반적인 재산에 경매를 붙여서 팔리면 자기 돈을 받아가는 겁니다. 자, 스토리가 이렇게 가니까 강제경매는 그림이 이렇게 되니까 이런 특징들이 보이는구나. 이걸 왜 강조하는가 하면 지금 이어지는 임의경매는 이 특징의 정반대예요. 하나만 딱 알고 있으면 바로 저절로 해결이 되니까 어려워하지 말고. 자, 그럼 임의경매는 담보권을 실행한대요. 그럼 담보권이 뭔데? 이거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598페이지 하단에 1번 임의경매 동그라미 1번 볼까요? 임의경매란 출발하죠. 동그라미 1번 옆에 줄 걸까요? 건저당이나 저당권 담보가 등기 전세권 등이 가지고 있는 경매권에 의해서 실행되는 강제적 환가 절차 거기 줄 거고 이런 것들 등기된 권리를 실행한다. 지금 이렇게 줄을 걷는 거예요. 자, 그럼 등기된 권리를 실행한다를 다시 편하게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림이 똑같습니다. 갑이 을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세요 합니다. 자, 그때 1,000만 원을 빌려주세요 하는데 여러분과 같은 을은 개인도 되지만 좀 더 편안하게 국민은행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갑이 국민은행에 1,000만 원을 빌려주세요 하면서 아까와 같이 차용증 적어줄게 1,000만 원 빌립시다. 국민은행이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국민은행이 어디 아프십니까? 이래 못 씁니다. 차용증 적어주고 절대로 국민은행에서 1,000만 원 못 빌리겠죠. 국민은행이 뭐를 요구할까요? 1,000만 원을 빌려줄 테니까 갚겠다는 담보를 제공해라 그러겠죠. 자, 그래서 갑이 아파트가 있다고 치고 이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리는 것을 임의경매가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갑이 똑같이 돈을 안 갚아줘요. 그러면 돈 받을 사람 을, 즉 국민은행이 요 물건에 대해서 경매를 진행하여 저 물건이 팔리면 자기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특징이 정반대로 나타나죠. 첫 번째, 아까는 인적인 책임이었잖아요. 요거는 물건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니까 물적 책임을 요구한다. 정반대로 간다니까요. 예견되지 않은 경매, 즉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하러 갈 때는 자기가 가는 날이 경매하는 날이지만 여기 담보권을 실행할 때는 저당권을 설정할 때 돈 안 갚아주면 경매하겠다라는 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부른다? 예견이 된 경매이다. 정반대로 간다니까요. 그 다음 아까
저 갑이 돈을 안 갚아줬으니까 테레비, 냉장고, 선풍기 등 일반 재산에 대해서 경매를 붙인다면 요거는 요 물건에 대해서 경매가 일어나잖아. 그죠? 이거를 뭐라 그런다? 특정한 재산의 경매다. 자, 그래서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제목과 특징이 나타나는데 특징이 정반대인 거예요. 그죠? 한쪽만 딱 잡으시면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될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공부하고 여러분이 이제 솜씨가 잡혔다면 이렇게도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보니까 지금 현장에서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또는 내가 경매로 아파트를 하나 사고 싶다. 라고 경매라는 말을 할 때는 강제경매일까요? 임의경매일까요? 90%가 임의경매입니다. 등기되어 있는 권리를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강제경매는 한마디로 등기가 돼 있지 않으니까 뭐 해야 된다? 소송해야 된다니까요. 소송을 해서 뭐가 나온다? 판결문을 가지고 하는 경매가 강제경매죠. 대표적으로 이 강제경매가 우리 전세보증금 이런 겁니다. 오늘 주택임대차도 공부하셨지만 아파트에 내가 5억에 전세 들어간다. 보통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 확정일자만 찍어도 후순위 우선한다 들으셨죠? 그럼 등기 안 되는 걸 확정일자를 찍었더라도 집주인이 돈을 안 내주면 어차피 소송해야 돼. 그러면 소송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무슨 증거? 전세금 계약서 있겠죠. 전세 계약서. 그걸 가지고 소송을 내면 뭐가 나온다? 판결문이 나오잖아. 그죠? 판결문에 기하여 집주인에 대해서 뭐가 진행된다? 경매가 진행된다. 스토리가 그렇게 딱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시면 집주인이 아파트 주인이 5억에 전세 살겠다고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권 설정 등기 잘 해준다 안 해준다? 잘 안 해준다는 거 아시죠? 왜? 등기를 해버리면 돈 안 내주면 바로 실행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아파트 주인은 자기 물건에 대해서 제한 물건이 들어오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보통 전세권 설정 등기 해주세요 하면 싫어한다. 이 정도의 느낌은 아시죠? 그렇게 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가 안 돼 있으면 강제경매해야 돼요. 등기가 돼 있으면 뭐하고? 이미 경매하는 거예요. 모습의 의미를 봅니다. 자, 재경매는 아까 줄 살짝 껐지만 재경매는 왜 한다고요? 대금이 미납이 되면 재경매를 합니다. 여러분 대금이 미납되었다. 이거는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이 경매에 넘어왔다고 칩시다. 자, 여러분이 이게 최저가가 1억입니다. 이 경매에 넘어왔는데 집행관이 최저가는 1억입니다. 라고 1억을 정하고 이 최저가 1억 이상 적어내는 사람한테 팔겠다. 이게 경매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물건이 마음에 들었어요. 아파트인지 토지인지. 나 1억 3천에 사고 싶다. 1억 3천에 사고 싶다 하면서 말로만 합니까? 보증금 내야 됩니까? 보증금 내야 되죠. 보증금 안 내면 끝하면 난 100억에 살게. 이러고 집에 가버리면 어떡할 건데, 그죠? 그래서 자기가 사겠다는 가격에 보증금을 제공하는데 보증금은 얼마죠? 아, 그냥 10%면 틀리고 최저 매각 가격의 10%.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최저가가 지금 얼마? 1억이니까 1억이면 얼마? 1,000만 원을 내고 내가 경매를 신청했는데 내가 1등 했어요. 1등 하면 뭐라고 부른다? 최고가 매수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제일 가장 높은 가격으로 낙찰이 됐으면 이제 1억 1,000만 원 보증금 냈으니까 나머지 1억 2천을 내세요. 라고 한 달의 시간을 줍니다. 자, 그럼 한 달 안에 나머지 대금을 내세요 하는데 한 달이 됐는데도 돈을 안 내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왜 돈 안 낼까요? 생각이 바뀌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기 싫어서 또는 뭐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등등 어떤 사연으로 맞다 대금을 안 내요. 자, 한 달을 기다려줬는데 대금을 안 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경매해야 되지. 그 다시 하는 경매를 뭐라 부른다? 재경매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금이 미납되면 하는 경매, 재경매. 그러니까 특징이 나타나죠.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됐더라면 돈 내고 나면 경매가 끝났을 거 아니라, 그죠? 근데 이 사람 낙찰되고 돈을 안 내니까 다시 경매 날짜 정해야 되죠. 통지하죠. 시작하죠. 그러면 벌써 한 달 기다려줬지. 그 다음에 경매하는 절차가 앞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재경매가 일어나면 한 6개월이 그냥 확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열받기 때문에 재경매를 할 때는 다시 포기를 못하게 하려고 보증금을 얼마로 꽁충 올린다? 20%로 탁 올리는 거예요. 원래 보증금은 최저가의 10%라 그랬잖아. 그죠? 근데 재경매는 보증금의 20%, 즉 20% 정도가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면 함부로 포기 못하게 하겠다라는 취지. 자, 그래서 재경매를 하면
보증금이 껑충 올라갑니다. 얼마로 올라간다? 20%로 탁 올라간다. 이게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에 이 사람 1,000만 원 보증금 내고 낙찰됐다가 대금을 안 내서 다시 하잖아요. 그럼 이 1,000만 원은 누가 가져갈까요? 돌려줄까요? 안 돌려주겠죠. 1. 법원이 가져간다. 2. 대통령이 가져간다. 3. 먼저 보는 놈이 가져간다. 누가 가져갈까요? 이 1,000만 원은 여기 물건의 값에다가 딱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나중에 낙찰이 되면 거기서 1,000만 원을 더 보태서 배당해 줍니다. 이거는 누가든지 가져가야 될 문제가 아니죠. 이 물건에 대한 값이니까 이를 배당재단에 편입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경매를 받으러 갔는데 가보면 경매법정에 아침 10시에 딱 가면 오늘 경매하는 물건 1번 뭐 2번 뭐 3번 뭐 해가 대략 한 10개쯤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딱 보면 대체적으로 전부 임의경매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입니다. 가끔 가다가 강제경매 딱 적혀 있어요. 그러면 저거는 소송에서 경매가 나왔구나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그 10개의 물건 중에서 저 밑에 가니까 재경매 딱 적어놨어. 재경매 적어놨으면 조심하셔야 된다고. 누군가는 낙찰이 됐다가 보증금 포기하고 다시 경매가 나온 거예요. 이런 물건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느낌으로 와야 되죠. 이 사람은 1,000만 원 지금 손해봤잖아요. 지금 그죠? 보증금이 1,000이니까 1,000만 원이지 보증금 1억이면 1억 날리고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매의 종류가 쫙 내려가다가 재경매 탁 들어오면 딱 신경 써야 돼. 앞에 있는 사람은 보증금 날렸구나. 왜 날렸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그럼 이런 물건은 쉽게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죠? 원래 재경매가 된 물건이 다시 재경매가 잘 돼요. 이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런 내용을 들으려면 이런 공부를 할 줄 알아야 그걸 읽을 줄 알잖아. 재경매가 딱 들어오면 이거 중요하다. 이렇게 딱 봐야 된다고. 누군가 낙찰이 됐다가 대금을 안 내는 바람에 다시 시작하는 경매, 재경매예요. 그럼 재경매된 물건을 받으려면 보증금은 얼마? 20%를 가져가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신경매가 들어왔습니다. 신경매는 방금 2개 체크해드렸죠. 자, 방금 줄 꺼드렸지만 첫째, 유찰이 되거나 불허가를 받으면 하는 경매를 신경매 그렇게 말합니다. 유찰이 무슨 뜻입니까? 유찰은 이렇게 말할까요? 자, 지금 이 물건을 1억 이상 파는 사람한테 팔겠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아무도 적어내는 사람이 없어요. 왜 적어내는 사람이 없을까요? 물건이 비싸니까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안 적어내면 뭐라 그런다? 유찰되었다. 들어봤습니까? 그럼 유찰되면 비싸서 유찰되니까 뭐 한다? DC를 30%쯤 합니다. 자, 그럼 DC 30% 하면 1억에 30% 얼마? 3천만 원 빼고 7천부터 다시 하겠다. 이런 경매를 뭐라 그런다? 신경매. 유찰이 되면 하는 경매. 한 번 더 합시다. 자, 7천으로 내려와서 경매가 진행됐는데 또 아무도 안 적어내. 왜 안 적어낼까요? 아직도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적어내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유찰이 되겠죠. 유찰되면 어떻게 한다? DC를 30% 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37, 21, 2,100만 원 빼고 4,900부터 다시 하겠다. 이런 경매를 뭐라 그런다? 신경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특징이 유찰이 될 때마다 하는 거니까 유찰이 될 때는 DC를 한다. 몇 프로 한다는 거는 법원마다 다 다르니까 여러분이 몇 프로, 20%, 30% 이런 건 알 필요 없고 저감, 가격을 깎아서 다시 하는 것을 신경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불허가 받았을 때도 신경매가 일어나는데 불허가는 이거겠죠. 자, 이 물건이 농지라고 칩시다. 이제 계속 공부했지만 농지를 내가 낙찰을 받으면 뭐 농취증, 농지취득 증명을 제출해야 돼. 근데 농취증을 내가 못 갖다 냈어요. 그러면 불허가 받겠죠. 불허가 받으면 어떻게 한다? 다시 경매해야 돼. 그 다시 경매하는 것을 신경매인데 이때는 뭐가 없다? DC가 없이 처음부터 가격으로 새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한 문제까지 딱 되죠. 자, 신경매가 일어나면 항상 DC 저감을 한다. X예요. 유찰됐을 때는 저감하지만 불허가 받았을 때는 DC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경매까지 특징을 딱 잡으시고 자, 이 정도는 오른쪽에 경매의 종류 별표 딱 해놨으니까 이 정도는 반드시 시험 때까지 익히셔야 됩니다. 일단은 뭐부터 알아놔야 된다? 제목을 알아야 특징이 나온다고요. 자, 첫 번째 제목이 뭐다? 강제경매.
두 번째 뭐 임의경매, 그 다음 재경매, 신경매가 경매의 종류와 그 특징을 지금 설명했습니다. 시험 칠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수업을 할 거예요. 자, 이제 경매의 종류와 특징을 알았다면 하나 넘어가서 교재 600페이지 경매의 절차가 나타나는데, 경매에 있어서는 이 절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절차를 보고 앞으로 넘어옵니다. 자, 그래서 교재 한 장 넘기시면, 한 장 넘기는 게 아니고 몇 장 넘기시면 여기입니다. 교재 616페이지를 펴봅니다. 쭉 넘어가서 D편을 하고 앞으로 넘어갑시다. 교재 616페이지 상단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권리 분석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중요하니까 옆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줄하나 끌까요? 인수주의와 소재주의, 이것을 권리 분석이랍니다. 권리를 분석해야 지금 앞에 지나간 경매를 받으러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권리 분석을 공부하는데, 권리 분석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옆에 줄 긋기를, 거기 인수주의와 소재주의. 자, 다시 인수주의와 소재주의를 다른 말로는 삭제주의,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소재, 삭제, 이 말은 없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소재, 삭제주의와 인수주의를 찾아가는 것을 권리 분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목에 줄을 꺼내렸는데 이거를 이해를 잘 시키려고 제가 그림을 그리니까 여러분 따라 그리지 말고 그림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마음대로 그리기 때문에. 자, 이게 뭐 아파트인지 토지인지 경매가 나왔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나 이거 1억에 낙찰 받을 거야, 자기가 생각을 하겠죠. 1억에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권리가 쫙 붙어 있습니다. 1번 국민은행에 저당권이 5천만 원 붙어 있다고 치고 마음대로 적습니다. 2번 마을공고에도 저당권이 5천만 원 있다고 칩시다. 3번 유치권 뭐 이런 권리도 있는데 돈은 다 붙어 있습니다. 안 적어서 그렇지. 4번 전세권 등기도 있습니다. 돈 당연히 전세 보증금 있겠죠. 오늘 배우셨지만 임차권 등기도 되어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뭐였죠? 앞에 사람이 보증금 못 받고 나가면서 등기하고 나가면 대항력은 인정해 준다. 그때 임차권 등기를 한 자는 자기 받을 보증금도 다 등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다시 내가 이거를 1억에 낙찰을 받으려고 보니까 권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권리들이 인수되는 권리와 삭제되는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인수된다는 말은 이런 말이죠. 내가 1억에 낙찰을 받고 이거를 인수해야 된다. 인수한다는 말은 5천만 원 돈을 내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수되는 권리, 이 말은 내가 낙찰을 받고도 추가로 돈을 내니까 인수주의는 위험한 권리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죠. 자, 삭제주의는 내가 1억의 낙찰을 받고 나면 이거는 삭제가 된다. 삭제된다는 말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없어지면 나로 하여금 부담이 있다 없다? 없어. 낙찰 받고 나면 저절로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삭제되는 권리를 안전한 권리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권리 분석은 위험한 권리와 안전한 권리를 찾아가는 것, 이를 권리 분석 그럽니다. 딱 들어보니까 여러분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물건을 경매의 종류를 알았다면 내가 이 물건을 낙찰을 받으러 가려면 이게 안전한지 위험한지를 알고 가야 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이거를 찾아가는 것을 권리 분석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뭐는 위험한 권리, 뭐는 안전한 권리냐, 이건 암기하셔야 되고, 교재에도 그 내용이 있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만 암기하셔야 돼요. 인수주의는 크게 유치권, 분묘기지권, 그리고 법정지상권은 항상 인수되는 권리 3개밖에 안 되니까 암기하셔야 됩니다. 시험 때까지. 항상 인수되는 권리 3가지. 여러분 교재에도 617페이지 하단에 나옵니다. 교재 크게 안 보셔도 됩니다. 3개 암기해야 되니까 항상 인수되는 권리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은 위험한 권리다. 그래서 빨갛게 적었죠. 항상 인수되는 권리. 자, 삭제되는 권리는 안전한 권리다, 그죠? 삭제되는 권리 몇 개 안 됩니다. 근저당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는
항상 삭제되는데 거기 하나 더 적는다면 경매 개시 등기도 항상 삭제되는 권리. 자, 인수되는 권리와 삭제주의를 찾아갑니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많으니까 시험 때까지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필기를 하셨다면 이제 지금은 암기는 다 안 됐겠지만 이 표를 보시면서 권리 분석을 해 봅시다. 필기 계속합니까? 빨리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다 있습니다. 자, 다시 항상 인수되는 권리 세 개 뭐라고요?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항상 삭제되는 권리, 저당, 건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 등기는 딱 보이면 무조건 삭제되는 권리입니다. 자, 지금부터 권리 분석합시다. 아직까지 암기는 다 안 됐겠지만 보면서 자, 1번 국민은행 저당권 삭제 인수. 저당권은 무조건 삭제. 그죠? 자, 2번 마을공고의 저당권 삭제 인수. 저당권은 무조건 삭제. 여러분 이렇게 삭제를 시킨다. 이 말은 지우개로 지운다 이 뜻이 아니고 여기 돈 1억이 있으니까 1억에 낙찰을 받았잖아. 그죠? 1억을 5천만 원 배당해 주면서 삭제, 배당해 줘. 돈 내주면서 삭제, 돈 내주면서 삭제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배당하면서 삭제를 하는데 돈은 1억인데 5천만 원 다 줬으면 이제 돈은 없죠. 그럼 나머지는 그냥 삭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느껴야 되죠. 경매에 있어서는 권리가 빠를수록 유리하다. 동의하시겠죠? 저 밑에 있으면 돈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다고 봐야 되잖아. 그죠? 경매는 권리가 빠를수록 유리하다. 이런 말도 이해하시고. 자, 3번 유치권 삭제 인수. 유치권 보입니까? 무조건 인수. 이거 위험한 권리입니다. 인수. 4번 전세권 삭제 인수. 전세권이 여기 없잖아요. 좀 놔두고. 자, 5번 임차권도 여기에 없죠. 좀 놔두고. 자, 그러면 지금 삭제와 인수를 공부하고 암기해놓고 보니까 권리가 다 정리가 되면 다행인데 이런 식으로 남는 것들이 몇 개 생기잖아. 그죠? 이제 이것들을 정리하는 게 어렵다고요. 근데 이 어려운데 이 한마디에 다 날아갑니다. 자, 선순위 담보 물권보다 앞서면 인수. 이 한마디에 모든 내용이 다 정리됩니다. 자, 초등학교 교실 같이 한번 따라 읽읍시다. 따라 합니다. 선순위 담보 물권보다 시작. 선순위 담보 물권보다 앞서면 인수. 지금 이 말을 여러분 10번만 해보면 저절로 나오는 말이 뒤서면 삭제. 이 말이 저절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 선순위 담보 물권보다 앞에 있으면 인수, 뒤에 있으면 삭제. 이 한마디에 모든 권리가 정리가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선순위 담보 물권이 여기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1번부터 5번 중에서 어느 게 선순위 담보 물권입니까? 1번부터 5번까지 권리가 있잖아 지금. 그죠? 선순위 담보 물권이 몇 번 무슨 권리? 1번 저당권이 선순위 담보 물권 맞죠? 이거보다 앞에 놓으면 인수, 뒤에 있는 놈은 뭐? 삭제. 지금 이 말을 한 거라고요. 자, 그러면 4번 전세권 앞에 있다, 뒤에 있다? 뒤에 있잖아. 뒤에 있으면 무조건 삭제. 5번 임차권 삭제 인수. 뒤에 있잖아요. 무조건 삭제. 제가 안 적어서 그렇지 뭐를 적어놨더라도 전부 다 삭제되는 거예요. 선순위 담보 물권보다 앞에 있으면 인수, 뒤에 있으면 삭제. 그래서 선순위 담보 물권을 기준으로 삭제와 인수가 일어나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는 말소 기준 권리다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같은 말이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으면 인수, 뒤에 있으면 삭제 이렇게 말해도 되죠. 자, 선순위 담보 물권이 말소 기준 권리고 이거보다 앞에 있으면 인수, 뒤에 있으면 삭제 다 정리가 됐는데 딱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주 독특하게 최선순위 전세권이라는 놈이 있고 자, 최선순위 전세권은 제일 앞에 있는 전세권. 이놈은 독특하게도 배당을 요구하면 배당받고 삭제가 되는데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이놈은 인수되는 권리. 자, 그래서 여기 숨어있는 인수되는 권리를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인수되는 거는 빨갛게 딱 적으니까 여러분들이 위험하다. 이렇게 딱 해서 암기를 한다니까, 시험 때까지. 그죠? 근데 여기는 숨어 있는 인수되는 권리, 요거 하나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배당 요구하면 배당 받고 삭제가 되는데,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인수하는 권리. 그죠? 아주 독특한 권리가 돌았죠. 자, 그럼 여러분은 보시다시피, 최선순위 전세권이 무슨 뜻이죠? 최선순위 제일 앞에 있는 전세권 이 말이에요. 자, 이놈은 자기 나름대로 마음대로 권리를 정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소위 꽃놀이패다 이런 말을 합니다. 꽃놀이패 이런 말 들어봤나요? 꽃놀이패 어디서 들어보죠? 고수도 칠 때 꽃놀이패 있습니다. 자, 내가 좋은 패를 들면 나는 꽃놀이패를 들었다 그러는데 상대방은 반 죽겠지. 이게 원래 바둑 용어입니다. 바둑은 두 사람이 바둑을 뜨는데 한 사람이 꽃놀이 패를 들고 있다. 그럼 상대방은 반 죽는 거예요. 그럼 왜 최선순위 전세권이 꽃놀이 패인가 하면 이 패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패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거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는 1번부터 5번까지 권리가 있는데 최선순위 전세권이 없잖아요. 그걸 한 넣어주면 되잖아요. 1번 뭐 전세권 설정 등기가 5천만 원 있다고 칩시다. 이게 분필로 적는 점에 좋은 점이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번호 딱 바꾸면 되지. 자, 2번, 3번, 4번, 5번, 6번. 필기하지 마라 그랬기 때문에 이거 필기하는 사람 가슴 먹먹해졌을 거예요, 지금. 자, 지금 권리가 1번부터 6번까지 있다고 치고 여기서 지금 배운 솜씨대로 말소 기준 권리 몇 번 무슨 권리죠? 말소 기준 권리가 선순위 담보 물건이잖아요. 1번부터 6번 중에 선순위 담보 물건 몇 번? 2번 저당권이 제일 앞에 있는 담보물건 맞잖아. 그죠? 이거를 기준으로 앞에 있으면 인수, 뒤에 있으면 삭제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순위 담보물건보다 앞에 있으면 최선순위 전세권은 배당 요구 안 하고 입담 물고 가만히 있으면 원래 자기 성질은 인수되는 거예요. 제일 앞에 있으니까. 근데 저자가 배당을 요구해 주세요 하면 배당 받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손해를 안 보는가 보세요. 1번 전세권자가 꽃놀이 갈라 그러는데 집이 경매 넘어간대. 경매 넘어가기나 말기나 나는 꽃놀이 갈 거야. 꽃놀이 갔다 왔어. 오니까 경매 다 끝났겠죠. 낙찰을 받은 사람이 이 돈 5천만 원을 인수해야 돼. 배당 요구 안 하면. 손해볼 일이 없잖아. 지금. 그죠? 자, 꽃놀이를 가려고 하니까 집이 경매 넘어간다네. 아이고 속 시끄럽다. 배당해 주시오. 하면 자기가 배당 받고 꽃놀이 가버려요. 그래서 1번 전세권자는 손해볼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꽃놀이패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자,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 다음 중 꽃놀이패를 찾으세요. 이런 거 나온다 안 나온다? 에이, 그런 건 안 나오겠지. 근데 경매에 있어서 제일 좋은 패가 있다는 건 느낌은 가지셔야 돼. 꽃놀이패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권리 분석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여러분 쉽게 적어서 그렇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권리는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제가 이런 경매 수업을 하려면 저도 경매 공부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다른 사람 강의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좀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들어도 권리 분석을 철에 설명해 가지고 알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권리 분석이 워낙 어려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적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권리 분석 제일 잘하는 표예요.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 지금. 자랑인데 자랑인 줄도 모르지 지금 거죠. 그래서 이 정도는 익히셔야 됩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이렇게 딱 익혀놔 놓으면 언제 최고로 잘하는 걸 알 수 있는가 하면 6, 7, 8월달 되면 문제풀이 하겠죠. 또는 뭐 특강에도 문제풀이 할 때 경매에 있어서는 권리 분석을 안 물을 수가 없다고. 그죠? 그 문제가 탁 들어오면 이렇게 딱 다시 정리하고 그 문제를 풀어보겠죠. 우리가.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 아 이게 해결이 된다 안 된다를 스스로 안다고. 그죠? 그래서 이 표는 익히셔야 됩니다. 지금 그 뜻이에요. 이 정도만 뭐만 익혀놓으면 시험은 당연히 관계없고 현장에 나가서 실전 경매할 때도 거의 해결이 다 돼요. 이 정도만 해도. 근데 이거를 막 책마다 막 복잡하게 적어 놓는다고요. 이게. 왜? 권리는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복잡해진다는 느낌인데 최소한 이 정도는 익히시라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권리가 살아서 움직인다 하는 걸 가르쳐 주려고 이런 내용을 한번 전달해 봅니다. 필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 경매에 있어서 대위 변제의 위험이라는 말이 가끔 나옵니다. 자, 권리가 살아서 움직인다는 걸 설명해 주려고 대위 변제 위험성 이런 공부를 하는데 대위 변제가 무슨 뜻이죠? 대위 변제 대신해서 갚아준다. 그러면 위험하다 이 말이잖아. 그죠? 이거는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여기 뭐 아파트라고 칩시다. 필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
경매가 나왔는데 이 물건이 1번 국민은행에 저당권이 막 500만 원 있다고 칩시다. 막 국민은행에서 집을 담보 잡고 500만 원 빌려주겠나마는 그래 소액이 있다 이 말이에요. 2번 이 건물의 갑 임차인이 보증금 2억에 살고 있습니다. 3번 뭐 마을금고에도 저당권이 막 5천만 원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럼 권리가 3개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운 솜씨대로 권리를 분석합니다. 1번 저당권 삭제 인수. 저당권은 무조건 삭제. 맞습니까? 2번 갑임차인 삭제 인수. 선순위 담보물건보다 앞에 있으면 인수, 뒤에 있으면 삭제잖아요. 그럼 이거 무조건 뭐? 삭제. 3번 마을공고의 저당권은 뭐? 무조건 삭제되는 권리. 그럼 지금까지 배운 솜씨대로 이 물건을 권리 분석하라 하고 보니까 3개 다 삭제되잖아. 그죠? 그럼 3개가 다 삭제된다는 말은 안전한 권리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물건이 괜찮구나. 위험하지 않으니까 경매를 받으러 가는데 가는 여러분들이야 안전하지만 누군가는 가슴이 먹먹해요. 누가 먹먹할까요? 2번 임차인은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삭제돼 버리면 보증금 2억이 날아간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라고. 그죠? 가슴이 먹먹하잖아, 지금. 그죠? 그런데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 앞에 선순위 국민은행 저당권이 비교적 소액인 500만 원이잖아. 그죠? 그러면 갑이 국민은행에 가서 이 500만 원을 갚아버린다고. 대신해서 갚는다고요. 대신해서 갚으면 국민은행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지. 국민은행은 돈만 갚아주면 되지. 누가 갚았는데 이거 알 이유가 없잖아. 지금. 그죠? 그럼 돈을 갚아줘버리면 1번 권리는 이제 없어졌죠. 그러면 갑 임차인이 이제는 1번 순서를 선계하는 거예요. 2번 마을금고 저당권이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럼 권리가 2개 남았겠지. 여기서 선순위 담보물건이 몇 번? 마을금고 저당권이 제일 앞에 있는 담보물건이잖아. 그죠? 이거보다 앞에 있으면 뭐? 갑자기 이게 인수가 탁 된다고. 그래서 낙찰을 받은 사람이 이 돈 2억을 책임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대위 변제는 뭐하다? 위험하다. 이 느낌이 이제 대위 변제 위험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권리가 움직이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다고요. 자, 지금 여러분한테는 그냥 이해하기 좋게 저당권이 500만 원 있습니다 이랬지만 만약에 여기 저당권이 5천만 원 있더라도 갚으려면 갚아 들어간다고 이게. 그죠? 그러면 이렇게 배우셔야 되죠. 이 경매가 나온 물건에 비해서 선순위가 비교적 소액이다. 그러면 뒤에서 언제든지 갚아 들어올 수 있다는 걸 느껴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경매에 있어서는 대위 변제의 위험성이다. 이렇게 말하는다. 그죠? 그래서 물건의 가치에 비해서 선순위 저당이 비교적 약한 금액이다. 그럼 뒤에서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놓으셔야 된다고. 그죠? 권리가 살아서 움직인다 하는 걸 이해해 보라고 지금 이런 공부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까지 깊게 갈 필요는 없고 하여튼 대위 변제는 위험성이 있다. 이 정도의 느낌은 가져보는 거예요. 권리가 살아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권리 분석을 보셔서 하면 이제 드디어 경매 받으러 갑니다.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그게 경매 절차잖아. 그죠? 경매 절차에 있어서는 시험에 중요한 것 위주로 빠르게 체크를 합니다. 601페이지를 펴니다. 자, 601페이지 이제 경매 절차에서 제일 위에 첫 번째 절차가 뭡니까? 경매를 신청한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제목에 동그라미 한번 해봅시다. 자, 경매 신청 누가 할까요? 당연히 채권자, 돈 받을 사람이 경매를 신청하겠죠. 상식이니까 하단에 있는 내용 가볍게 보셔도 됩니다. 자, 넘어가면 602페이지 이제 두 번째 절차. 중간에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매 개시 결정한다. 결정의 동그라미. 자, 여기서 하나 배울 수 있는 것. 법원에 가서 경매를 신청한다고 다 해주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법원에서 심사를 해서 경매 개시 결정을 합니다. 자, 결정을 하고 나면 이제 경매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오른쪽 603페이지 가운데 3번 별표 딱 찍으시고 제목에 줄 것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를 결정해서 공고해 줍니다. 자, 그때 배당 요구 종기라는 말은 배당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짜를 정해서 공고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가 이해가십니까? 아까 여기 보셨죠? 최선수리 전세권은 배당을 요구 안 하면 저거는 인수되는 권리, 위험한 권리로 가는데 저자가 배당을 요구해버리면 배당받고 나가잖아. 그죠? 그러면 경매를 받으러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선수리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야 위험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경매가 시작되면 자, 첫 번째 절차 뭐? 경매 신청.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뭐 한다? 배당 요구를 날짜를 정해야 된다고. 그래서 배당 요구는 3월 15일이 종기입니다. 이렇게 정해놓으면 3월 15일까지 배당 요구하면 했는 거고 안 하면 안 한 걸라고 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를 결정한다. 여기 절차에서 갈로 익힌 문제 제일 잘 들어요. 별표 탁 찍어놓고, 자 이제 배당 요구가 결정이 됐으니까 구체적으로 넘어가서 605페이지 보시면, 자 그 다음 절차가 구체적인 매각 준비를 합니다. 5번에 매각 준비에 동그라미 놓고, 매각 준비한다라는 말은 법원에서 이제 팔 준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1. 현황을 조사하고 감정을 평가한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20층 중에 12층에 있고 지하철하고 몇 미터 거리에 있고 이런 걸 조사를 한다니까요. 감정평가 조사 하고는 내려가면 2번 별표입니다. 제일 밑에 중간에 최저 매각가를 결정한다. 별표 딱 찍으셔야 돼요. 최저 매각가 아까 보셨죠? 이 물건이 경매가 되면 최저 얼마? 1억 이상 적어내는 사람한테 팔겠다. 이렇게 최저가를 정합니다.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밑에 큰 3번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작성하는데, 이것도 실전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별표해 놓고 매각 물건 명세서를 일명 매물서 동그라미 해요. 그래서 조사한 것을 매각 물건 명세서에 기록을 해놓고 법원에다가 비치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제라도 가서 그 매물서를 보고 내용을 확인하고 경매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서류가 뭐다? 매물서예요. 여기 들어가 보면 대양령 있는 세입자가 있다 없다, 보증금은 얼마, 지하철하고 몇 미터 거리에 있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매물서를 확인해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606페이지 드디어 중간에 6번 매각을 실시한다. 즉 경매를 실시한다 그 말이에요. 자 6번째 절차가 경매를 실시하는데, 자 그때 실시할 때는 시험에서 무조건 100% 출제되는 게 있습니다. 거기 오른쪽 607페이지, 자 607페이지 하단에 동그라미 1번 줄거고 별표입니다. 입찰표를 작성해서 제출할 때는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는데, 좀 전에도 우리 공부했지만 입찰 보증금은 얼마였죠? 둘째 줄에 그냥 10% 하면 안 된다니까요. 매각 가격의 10%의 보증금입니다. 그때 매각가 할 때 매전을 최저 매각가라는 거 글자 보이십니까? 최저 매각가의 동그라미를 딱 찍어 놓으셔야 돼요. 100% 시험에 나온다 그랬죠. 옛날에는 이랬어요. 여러분 봐요. 이게 최저가가 1억이다. 그럼 내가 1억 3천에 적어내면 내가 1억 3천 적어내는 가격의 10%, 1,300만 원이 보증금이었어요. 지금은 얼마를 적어내더라도 보증금은 얼마다? 최저 매각 가격의 10%예요. 무조건 시험에 나오니까 짚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최저 매각 10% 보증금을 납부해서 신청을 합니다. 자, 하면 교재 608페이지 제일 상단, 이제 다 접수를 했으니까 개찰 뚜껑을 열어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 동그라미, 차수인이 매수 신고인을 동그라미 합니다. 결정합니다. 자, 동그라미 하셨습니까? 절차가 이리 갑니다. 주봉합니다. 이 물건이 아파트라고 치고 최저가가 1억입니다. 그럼 1억에 관심 있는 사람은 적어내세요.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쭉 적어내겠지. 아마 물건이 인기 있을수록 적어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인기 없으면 하나하나 둘만 신청하겠지. 어쨌든 10명이 적어냈어요. 자, 그러면 개찰을 해서 최고가 1등이 누굽니다를 불러준다고. 그러면 김갑동씨 1억 3천 1등입니다. 나오세요. 그런다고요. 그럼 나오겠죠. 그 다음 이얼순씨 1억 2,500 2등입니다. 나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명이 신청했다면 3등부터 10등은 그냥 다 나오시오. 이런다고요. 그냥 다 나오시면 3등부터 10등까지는 내놓는 봉투를 뜯어도 안 보고 그냥 내준다고. 그 이 사람들이 받으러 나오면서 아, 저 사람 내보다 많이 적었구나를 안다니까. 김갑동 1억 3천, 이열순 1억 2,500 이렇게 그죠? 그래서 3등부터 10등은 받아가 나가고, 그 다음에 1등, 1등을 뭐라 부른다고요? 최고가 매수인. 2등은 차순위 매수인을 둘이 불려놓고 집행관이 뭐라고 묻는가 하면 2등한테 1등이 지금 낙찰이 됐는데 아까 한 달이 되더라도 돈을 안 내는 경우가 있었잖아. 그죠? 돈을 안 내면 재경매해야 되니까 혹시 1등이 돈 안 내면 당신이 2등으로서 하겠소? 차순위 매수 신고를 받아준다고요. 그럼 2등 보고 차순위 신고하랍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대체적으로 차순위 2등이 한다 할까요? 안 한다 할까요? 거의 안 한다 해요. 99%는 안 한다 한다고. 왜 그러냐면
한다 이래 되면 누가 놀라는가 하면 1등이 덜크덕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인간이 내가 돈을 안 내기를 기다리고 있나? 지금 이래 되잖아요. 내가 뭐 잘못됐는 게 있나? 막 스트레스 막 받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왜 차순위 신고를 거의 안 하는데 하는 자는 하는가 하면 지금 이게 1억 3천이 1등이잖아요. 내가 1억 2천 뭐 300 적었다 칩시다. 500 적어서 2등 했다 칩시다. 나는 이 땅이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500만 원 때문에 지금 2등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차순위 신고를 해놓고 밖에 나가서 1등 보고 내 한 500만 원 더 줄 테니까 양보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려고 차순위 신고하는 자도 있고 아니면 이 물건은 권리를 분석해 보면 1억 2,500 이상 적으면 무조건 손해야. 근데 이 사람 1억 3천에 지금 1등을 했잖아. 그지? 저 사람 포기할 걸 하고 알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순위 신고하는 사람도 있고 등등의 이유가 있는데 현장에서는 차순위는 거의 신고 안 들어옵니다. 만약에 차순위 신고 해버리면 1등이 돈 내버리면 자기는 꽝 되잖아. 그죠? 괜히 기다리다가 그냥 다시 보증금 받아가 늦게 나가잖아. 그죠? 차라리 경매 물건은 많고 많으니까 지금 받아서 다른 물건 더 가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경매 현장에서는 차순위 신고는 거의 안 들어와요. 근데 할 수 있는가 물어본다고. 그럼 이 사람이 한다, 안 한다 이야기하겠지. 안 합니다. 그럼 다시 2등도 봉투 내주고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1등 보고 이제 보증금 내고 1등이 됐으니까 한 달에 날짜를 줘가지고 대금을 납부하세요. 진행이 그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최고가 타차순위 매수 신고 이 개념을 익히셨습니다. 절차 넘어갑니다. 이제 매각, 허가, 불허가 결정하고 항고의 확정인데 자 610페이지 보시면 또 중요한 게 611페이지 봅시다. 중요한 게 들어옵니다. 거기 611페이지 상단에 중간에 2번 찾았습니까? 양갈로 2번 별표죠. 매각, 허가 결정에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항고라는 말은 저 사람이 1등이 됐는데 뭔가 부정한 방법으로 1등 했다. 그럼 난 저거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항고한다 그래요.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항고 보증금으로 역시 줄 걸까요? 매각대금의 10%를 공탁하여야 한다. 이게 들어온 거예요. 매각대금의 10%. 이게 이런 말이겠죠. 자, 이 사람이 1억 3천에 지금 1등을 했어요. 근데 옆에 사람이 딱 보니까 이거 엉터리로 1등한 거예요. 그럼 난 저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 저 사람 잘못됐는 거다라고 이의를 제기할 때는 옛날에는 공탁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하게나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자꾸 권리가 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의 제기하려면 뭐 내놔야 된다? 공탁금 10% 내놓고 이의 제기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유 없다라고 판단되면 공탁금 안 돌려주겠다 이렇게 돼 있다고. 자 그러면 함부로 이의 제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고 공탁금 제도가 도입되니까 전국 법원의 이의 제기가 70%가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를 빨리빨리 진행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다시 묻습니다. 항고 공탁금은 얼마 내야 됩니까? 그래야만 된다니까요. 매각대금의 10%. 그죠? 처음 입찰을 받을 때는 보증금이 얼마였죠? 최저 매각 가격의 10%. 그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하다고 별표해 드렸죠. 팔린 대금, 매각대금의 10%를 항고공탁금으로 제공합니다. 다 됐죠? 이제 넘어갑니다. 612페이지 드디어 이제 대금 납부가 들어오는데 자 경매에서는 대금이 납부되면 이제 경매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건데 612페이지 밑에 9번에 1번 대금 지급 기한의 지정, 그 기한의 동그라미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 글자 까칠하게 지급 기일로 출제하면 틀립니다. 기일이 아니고 뭐라고요? 기한을 지정합니다. 기한. 자 기한이 무슨 뜻이냐? 밑에 설명되어 있죠.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면 법원은 대금 지급 기한 줄 꺼놓고를 정하여 이를 매수인에게 통지하고 자 매수자는 기한 내 이거 기한을 기일로 하면 틀려요. 기일 X 적어 놓으셨죠. 기한 내에는 언제라도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대금과 동시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매각대금 동시에 소유권을 취득한다에 줄 딱 꺼놓고 경매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대금이 납부되면 소유권은 이전된 것으로 본다.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은 등기하면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본다. 시험에 이렇게 놓으면 틀려요. 그래서 대금이 납부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 자 바로 밑에는 공부했습니다. 2번 잔대금 미납의 경우 아까 대금이 미납되면 뭐 한다 그랬죠? 재경매, 재매각 한다 그랬죠? 둘째 줄에 재매각 정도만 줄 거 놓습니다. 이제 배당하고 넘어가죠. 배당 뭐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고
자, 다 됐습니다. 인도 명령에서 됐고, 그 다음에 616페이지 보면 권리 분석. 그래도 경매에 있어서는 두 번째 중요한 게 권리 분석. 오늘 진하게 수업했습니다. 다 했죠? 넘어가면 620페이지. 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들어오죠. 공매는 지금 20년 동안 출제 안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매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되 한 8, 9월쯤 되면 한 번은 살짝 수업해서 보낼까 싶은데 혹시 나오더라도 찍어도 알고 찍는 거하고 모르고 찍는 게 다르잖아. 그죠? 근데 거의 안 나옵니다. 안 들어도 관계없고 공매 넘어가고 한장 넘기시면 622페이지 이번에는 매수 신청 대리라는 단원이 들어오는데 자, 여기는 옆에 보다시피 항상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번 수업에서는 매수 신청 대리는 안 할 거예요. 왜 안 하는가 하면 이 매수 신청 대리는 중개사법하고 그대로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중개사법도 겨우 1, 2월 마치면서 이제 한 번 들었잖아. 지금 그지? 아직 여러분이 비교할 수준이 안 되죠. 그래서 매수 신청 대리는 중요하긴 하지만 다음번 2차 순환에서는 이제 반드시 할 거예요. 중개사법도 어느 정도 들었다고 보고 이제 비교하는 문제가 들어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이 다 마무리가 됐고 책 딱 덮으시면 오늘 수업이 마무리가 되는데 책 덮으면 제일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가 32,000원 책과까지 소개 다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 수업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다시 1페이지부터 다시 출발할 겁니다. 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1페이지부터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